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3월도 이제 끝날이죠. 1, 2, 3월 2015년 왔다고 그러더니 벌써 4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시 4, 5, 6 지나가면은 2015년의 절반도 지나가는 것이겠죠. 박근혜 정권의 절반도 지나갑니다. 세월빠릅니다. 오늘도 오프닝에는 제가 좋아하는 사실 안면도 없어요. 제가 열심히 기자 생활할 때는 연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정훈 KBS 기자 이런 걸 맨날 쓰다가 또 KBS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모르겠네. 그러진 않겠죠. 박정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사회안전망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같은 게 일종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 미리 고용보험을 들었다든지 하면은 이제 만들어 놓은 돈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주는 돈이 실업급여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실직 이후에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평소 임금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거의 안 만다는 얘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우리 맨날 틈만 나면 인용하는 OECD 회원국 평균의 28%, 4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도 정작 유사시에 제대로 된 실업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실업급여 같은 것이 일종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선진국에 가면은 실업부조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직장에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얻지 못하면은 아예 직장을 얻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업부조제도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뭔가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세금에서 일정하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아동수당?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희한하게도 이런 잘못된 신화가 있어요.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회안전망,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세금으로 공짜로 돈을 주면은 나태해져서 일을 안 한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큰 경제 버팀목인지 박정훈 기자는 해리포터로 유명한 조안 롤링의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조안 롤링 28살의 나이에 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갓 태어난 어린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동생을 찾아갑니다. 완전 무일푼인데다가 애까지 달린 롤링은 그곳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간신히 초라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나 애까지 달린 조안 롤링이 일자리를 얻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원씩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결국은 사회안전망에 기대서 살았던 겁니다. 일주일에 12만원, 한 달에 48만원입니다. 영국도 물가 살인적으로 비싸죠. 거기서 48만원이라면 진짜 최저 생계를 이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롤링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교사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롤링은 그 가난한 시절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나와 집 근처 카페인 엘리펀트 하우스에서 온종일 앉아 그 유명한 해리포터를 쓰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롤링은 1995년 해리포터 1권을 완성해서 대행 출판사 12곳에 연구를 보냈지만 다 거절당했는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대형 아동 서적 전문 출판사인 스콜라스틱이 찾아와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미국판 출판 계약을 하고 $100,000의 거금을 계약금으로 내놓습니다. 해리포터, 그 후일담은 아시죠? 영화, 뮤지컬, 음악, 게임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면서 무려 3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립니다. 롤링 자신도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서 2010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여성 부자 14위 오릅니다. 그런데요, 2010년 영국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예산이 없으니까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려고 하자 롤링은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싱글맘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싣습니다. 롤링은 자신의 기적같은 인생 역전이 결국은 일주일에 12만 원 주는 그 사회안전망 덕분이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영국 복지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세를 하더라도 결코 주제 회피 지역으로 달아나지 않고 영국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불황을 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사회안전망이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경제불황이 시작되면요,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 늘어나서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일자리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런 악순환으로 불황 장기화되죠. 이때 실업급여라든지 그야말로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주는 돈, 그것이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소비를 유지시키고 재취업을 도와서 불황의 악순환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잘 짜인 사회안전망은 단지 그 혜택을 보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체를 불황에서 지키는 중요한 버팀막이 되죠. 그런데 이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안 된 나라에서는 결국 불황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정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면은 문제는 사회안전망은 가장 돈이 필요한 사회 극빈계층에게 바로 돈이 가는 장점이 있는데요. 재정 지출을 늘려서 투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돈이 경기 부양에 들어가는 그 돈이 사실은 업자들에게 지출됩니다. 그리고 전달 경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해요. 사회안전망의 경기 부양 효과는 강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국가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더 선호합니다. 왜? 인위적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돈을 건설경기에다 쳐바르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기 불황의 초입에 이미 들어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그야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정책의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일본의 10년 장기 불황 마찬가지로 겪을 겁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경제민주화 복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내걸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사기치지 마시고 제 길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돌아오지 않겠죠. 그래도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데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자, 광고 2개만 하겠습니다. 국민TV 뉴스K가 4월 6일부터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7시로 방송시간을 앞당깁니다. 2시간 앞당기는 거죠. 저녁 7시 퇴근 시간에 함께하는 뉴스K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1시간 앞서서 저녁 6시부터 50분간 월화수목금 보이는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은 변호사들의 좌담 이런 변이 있나, 화요일은 군사 전문가들의 좌담인 진짜 안보, 그리고 수요일은 MBC 해직기자 출신의 정치학 박사 이용마 기자의 한국정치, 그리고 목요일은 김최고의 맛있는 수다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톡쇼 형식이 방영되고요. 금요일은
백년 전쟁이 방영이 되는데 백년 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협조를 받아서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국민 라디오 최고 인기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생방송 프로그램 디디쇼 영상으로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애청과 그리고 애호 바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 주말 4월 4일에는 전국 대의원과 전국 지역협의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조합원 교육이 진행됩니다. 토론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조합원들 그리고 대의원들, 조합원은 안 됩니다. 조합원은 아마 한 3주인가 4주 후에 시작될 것 같고요. 대의원 그리고 지역협의회 운영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강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첫 곡지는 뭡니까? 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네. 어제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외공관장 회의? 예, 개회사를 했는데 네.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옳다고 최종 판단하면 분명한 중심과 균형 감각을 갖고 휘둘리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 자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네. 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낀 약소국이라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역량을 저평가해온 측면이 있죠. 겉으로 중견국을 자처하면서도 심화되는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미국에 의존하거나 이리저리 눈치를 보았던 것이 한국 외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서 중심과 균형은 한국 외교의 핵심 가치가 아닐 수 없겠고 앞서 말씀드린 윤병세 장관의 말도 그 자체로 보면은 타당한 말입니다. 말대로만 하라고 그래. 그렇죠. 이 정권은 하여튼 주둥아리는 잘 놀려. 자, 경향신문이 이 말을 꼬집고 있습니다. 네. 눈치 외교를 균형 외교라고 하는 윤병세 장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윤 장관은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네. 그걸 실천하고 있기에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중심과 균형을
거론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우리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라면서 집채만한 쓰나미가 닥쳐와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외교 난제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일종의 자화자찬으로 들린다는 거죠. 네. 미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식 참석 문제를 미루던 일을 그가 벌써 잊은 것 같다고 합니다. 다시 상기하자면은요. 네. 한국의 AIIB 가입에는 중심과 균형이 없었다고 경향은 짚고 있습니다. 눈치만 있었던 거지. 그렇죠. 영국 등 미 동맹국이 잇따라 가입한 뒤에 미국의 견제 의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도 미국으로부터 각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묵시적 허락을 받고서야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주권적 결단을 내린 것처럼 포장을 했죠. 자, 윤병세 장관은 이런 지적을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면서 그리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평가절하했습니다. 편승외교, 무임승차 외교로 주변 환경을 헤쳐나갈 역량이 없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역공을 편 것입니다. 역공의 대상은 대중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무기한 연기로 안보 책임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가 자기 약점을 덮으려 이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개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야, 경향신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거겠지.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느라고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것도 몰라줘? 그런 얘기 아닐까? 내심은요. 예. 참 미친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과 중국 둘 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익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미국에 대해서는 뭐 군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 비핵화를 선언하는 그 배경에는 미국의 해구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핵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좋든 싫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일부 멀찌감치한 똥별들께서는 미국이 있어야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뭐 군 방산 비리가 많으니까 미국 없으면 사실 또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아니 뭐 월남에서도 뭐 무기가 없어가지고 월남이 패망했습니까? 그때 미제 좋은 무기 있는 대로 다 갖다 쳐바르면은 그거 다 빼가지고 그때도 장군들이 월남 장군들이 부패하니까 그 무기가 베트콩한테 갔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이 안 났으니까 북한으로 안 가지. 난 이런 부패라면은 나중에 우리나라 무기 북한한테 팔아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통영함이 어떤 함정입니까? 뭐 군함으로 아마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말하자면 탐지 장치인데 그걸 갖다 의군 탐지기를 갖다 쳐발라 놓은 미친 놈들이 참나.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했는데 상당수 대중과 그리고 이 대중의 생각을 읽은 다수 언론의 비판을 아마 이렇게 윤병세 장관은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제 이제 이런 상황, 미국과 중국을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숙명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은 또 러시아, 일본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뭐 구한말에는 안 그랬나? 여하튼 4대 강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치를 보더라도 자기의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번 윤병세 외교의 그 행태는 경향신문이 제대로 지적했다시피 진짜 미국이 허락할 때까지 꼭 입 다물고 대가리 콕 받고 있다가 미국이 허락하니까 비로소 가입해놓고 그동안 눈치 보느라고 고뇌가 많았다. 말하기 쉽다고 나 쉽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진짜 나쁜 놈이구만 한마디로. 야 어떻게 일국의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국민의 지적에 겸허하게 속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받아들이면서 참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더 애를 쓰겠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눈에는 마치 눈치 보기로 비친 점은 정말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뭐 고뇌가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에라이.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모르는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마인드가.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국방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옛날에 출입기자 할 때 그 얘기 어느 놈한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
이게 외교부의 관리라든지 국방부의 관리들은요, 일종의 보수 교육을 다 미국 가서 받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요즘은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미국 사관학교에 다시 교육받으러도 보내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도 뭐 대학원 가정 이런 데 보냈지만은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공무원 보수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보충한다는 하고 수리한다는 수리를 써서 보수교육이라고 했어요. 보수교육 같은 거는 전부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친미 주제가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외교부와 국방부의 정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조국이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를 그 헷갈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네. 그 단면을 네. 윤병서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참. 책임지는 비판을 대중이 그런 거에 신경 써서 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아이씨, 책임을 지려면 권한도 줘야지.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외교권 줘봐. 책임 있는 비판할 거야. 물론 아시고 책임지게 하시든가요. 다수의 국민들이요. 예. 이쯤 하죠. 예. 아이고, 다음 토픽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토픽도 참 다음 토픽도 당황스럽습니다. 예. 보통 일이 아니구만. 연합뉴스 박노황입니다. 새 사장이 박노황 사장인데 이 사람의 행보가 요즘 언론계 내부의 화제죠. 네. 편집권 보장의 상징인 연합뉴스 편집권 보장의 상징인 편집 총국장 제도를 폐지하는가 하면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느닷없이 회사 앞에서 국기개양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 노조 등 여러 구성원이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정치적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한겨레가 이 문제는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새 사장 관영통신 되길 바라나 하는 제목이고요. 자, 박노황 사장은 며칠 전 첫 인사를 통해 편집총국장을 임명하지 않고 이모 논설위원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임명했습니다. 편집국, 지방국, 국제국으로 나뉘어 있던 보도부문을 편집국으로 단일화해서 콘텐츠 융합 담당 상무이사 아래로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편집총국장과 편집국장, 지방국장, 국제국장에 대한 기자 임명 동의 투표제를 사실상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임명 동의에 따라서 임명이 되게끔 하는 절차를 무력화시킨 거죠.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경영진의 한 사람인 상무이사가 보도부문을 직할하도록 해서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도 허물었습니다. 편집총국장은요, 이 편집국, 지방국, 국제국 등 보도부문을 총괄하는 자리였죠. 편집총국장을 임명할 때는 노조원 3분의 2가 투표에 참여해서 과반의 찬성을 얻도록 단체 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압이나 경영 논리의 편집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로요. 이명박 정부 시절 구성원들이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10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끝에 얻어낸 굉장히 귀한 그런 결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박 사장은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더니 기어코 일을 낸 겁니다. 박 사장은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개념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질타합니다. 박 사장은 어제 임직원 국기 개양식까지 열었죠. 그러면서 연합뉴스의 정체성과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보장 장치를 무너뜨리면서 연합뉴스의 새 정체성을 애국심에서 찾겠다, 요런 모양으로 읽힐 수밖에 없죠. 뭐 국기 개양식을 해서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의심함으로써 자유로운 정신을 드높여야 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연합뉴스는 국가기관통신사라고 정부 구독료 형태로 350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박 사장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부터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고 한겨레는 주장합니다. 예. 아니, 이 편집 총국장 제도가 연합뉴스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죠. 그러니까 편집의 독립권을 지키기 위해서 워낙 외풍을 많이 타는 그런 언론사이기도 하니까 직원들이 얻어낸 제도거든요, 이게. 아니, 이제 이런 거죠. 연합뉴스는 굉장히 큰 조직입니다. 예. 국가기관통신사란 말이 있듯이 이게 옛날 그 소련의 타스 통신이라든지
지금 그 중국의 신화사통신 예. 이런 것처럼 그게 국가기관 통신사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특파원들도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뉴스입니다. 예. 그게 거의 전 세계에 명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싱가포르, 뭐 방콕 어디 보면은 연합뉴스 특파원 안 나간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 돈 어디서 납니까? 그게 경영적인 판단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데를 다 내보내요. 그거 다 정부 구독료 헤드로 매년 350억씩 받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세금이죠. 예. 그래서 연합뉴스는요, 국제국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언론사나 방송사는 국제부 해봤자 뭐 10명에서 15명, 방송사라고 해봤자 20명 넘지 않는. 하나의 부죠. 그렇죠. 부인데. 네, 국입니다. 따로 관할합니다. 예, 그 연합뉴스는 국제국이 굉장히 커요. 예. 왜냐면 특파원이 많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제국이고. 그리고 또, 외국어 언어 서비스를 합니다. 번역 서비스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 뉴스를 갖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 번역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국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연합뉴스는 지방국이 큽니다. 똑같은 이유로 과거 그 전두환 언론사 통폐합을 할 때 각 그 지역사를 1도 1사로 줄이고 그리고 중앙 언론사들은 지방 주재기자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이제 사실 전두환이가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하긴 했는데 사실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지방 주재기자 뭐 하면서 피해가 많았거든. 저희 돌아가신 선친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했는데 아유 기자라면 치를 들었어요. 지방에. 여하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방 뉴스는 전부 연합뉴스가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방 주재기자의 숫자가 연합뉴스가 일반 언론사에 비해서 뭐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뉴스가 편집국이 있고 지방국과 국제국이 따로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편집총국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집총국장 아래에 편집국, 지방국, 국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편집총국장을 조합원들 3분의 2 뭐였죠?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서 과반수 찬성을 어떻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꼴보기 싫은 거야. 예. 이게 자기 말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놈을 갖다가 편집총국장을 시키고 싶은데 편집의 총괄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직원들이 뽑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니 뭐 사실 연합뉴스 사장을 평생할 것도 아니고 박노왕 씨가 뭐 그게 불만이겠습니까? 위에서 야 우리 말을 갖다 제대로 듣는 그런 놈을 편집국장을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감이 되고 있는데 시키려면은 지금 투표제로 해가지고는 자기 말대로 듣는 놈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비슷한 인간이 뽑힙니다. 뽑히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100% 말을 안 듣거든. 왜?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해서 과반수 찬성으로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탄핵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없애겠다는 아이디어로 낸 게 이제 전부 싹 없애버리고 결국은 상무가 통과하게 이제 만든 그렇죠. 거죠. 경영 담당하는 사람. 진짜 박노왕 씨 천벌 받습니다. 아니 뭐 연합뉴스 사장을 갖다 평생 할 겁니까? 그거 그냥 자기 개인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뭐 천년 만년 할 거예요. 몇 년 하다가 말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청사의 길이 남는 욕 먹습니다.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굉장히 좀 위태로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연합뉴스의 존재 역할부터 각종 현재 그 시스템 상의 특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연합뉴스의 고전적인 존재 이유는 그 회원사인 대다수의 제도 언론사들에게 돈을 받고 뉴스를 제공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기사는 볼 수 없었죠. 다수의 대중은. 신문사의 단말기로 제공을 해줄 뿐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 각급 기관들도 연합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전파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연합뉴스 없으면은 다수의 언론은 당장 기사 쓰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가뜩이나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직접 뉴스를 노출시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면서 포털에서 연합 기사를 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연합뉴스가 독립성이 흔들린다면은 정말 대한민국 언론 지형은 일거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만큼 중요한 회사니까. 예. 아니 뭐 지금도 이제 뉴스 논조를 보면은 뭐 정권 편향적인 기사 많이 있습니다. 이미 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 청국장 직선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마저 없애가지고 예. 그야말로 권리가 입맛에 맞는 그런 뉴스만 공급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얘기하잖아요. 뭐 이게 뭐 무슨 뭐 그 중앙일보처럼 뭐 홍씨 일가의 신문이라든지 뭐 어디 신문처럼 방씨 일가의 신문이라서 천년만에 하려고 이런 걸 갖다가 깨트린다. 그러면은 용납은 못하지만은 일단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들 맘이니까. 지들 맘이니까. 네. 오너가 있는 데니까. 아니, 박노왕 씨가 뭐 천년만년 이런 뉴스 사장할 거예요?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깨부셔놓고 나중에 후배들을 해서 어떤 원망을 들으려고 이런, 에휴, 하긴 와가지고 저기 뭐 이제 국기 개양식 하자는 거 보니까 참 어떤 인간인지 알만은 합니다만은. 이 세금이 수백억씩 들어가는 그 특성,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의 외풍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만큼 그에 상응하는 굉장히 강력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테고. 아,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야, 이 새끼들. 그게 편집 총국장 제도였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무력화시켜버린. 한겨레 사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350억은 당장 중단시켜야 돼. 네.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중단시키라고 언론사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중단하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런 편향된 이런 데다가 국가기관통신사로 그 뉴시설로 바꿔가지고 거기다 350억 지원하라고 이래 얘기하면 아마 불불불 떨 겁니다. 뉴시스는 참고로 연합뉴스에 비해서는 아주 약소한 민영 통신사죠. 아니, 그러니까, 통신사가, 대한민국에, 연합통신 하나만 있는 것, 연합뉴스 하나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하나에만 그렇게 350억이나 몰아준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에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통신사로 350억을, 막대한 국민 세금을 갖다가 몰아준다면은, 그야말로 균형 잡힌 언론이라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건데,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언론으로 만약 탄생한다면, 350억은 당장 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 돈이 그럼 뭐 박근혜가 자기 주머니에서 내주는 돈이야? 국민 세금이지? 아니, 이게 경영하는 상무이사가 보도부문을 직할하도록 하는 거는 글쎄요. 이건 정말 난센스입니다. 못 보셨죠, 이런 경우는. 뭐 일부 이상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만한 언론사에서는 그럴 수 있죠. 작은 언론사에서는 행편이 어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연합뉴스는 이게 인력이 거의 1000명 넘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행정 인력까지 합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언론사예요. 아, 이런 데서, 상무가 저기 보도 편집을 갖다 휘두른다면은 이거야말로 임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저기 박근혜 정권하고 직통하는 뭐 그런 혐의를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언론 하여튼 환경하고 이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여튼 사회 각계각층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구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진짜 정부의 어떤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면 어디를 쑤시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교활하게 잘 파악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여튼 나쁜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야.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봐야겠는데 네. 역시나 좀 그렇고 그런 얘기입니다. 세월호 얘기인데요. 네. 오늘은 한국일보 칼럼을 한 편 골라봤습니다. 사설 말고요. 네. 이충재 논설위원이 쓴 이충재 칼럼인데. 이 양반도 한번 만나고 싶은 인물이야. 잘 쓰죠. 예. 예, 아니. 읽습니다. 이충재 논설위원, 네, 이제 뭐 지면으로밖에 못 본 사람인데 나보다 저기 연배가 좀 미치겠지. 근데 아주 잘 써요. 예. 예. 오늘 이충재 칼럼의 제목은 세월호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150명을 태운 독일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한 시간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53분. 그로부터 불과 25분 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섭니다. 사고 개요를 브리핑하고 우리 땅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며 애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보고를 받은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일정을 중단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프랑스와 협력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을 위로합니다. 유럽 정상들의 신속한 대응을 보고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8시 52분에 구조 요청이 들어왔는데 청와대의 첫 대응 조치는 83분이나 지난 10시 15분에 나옵니다. 청와대 브리핑은 100분이 지난 10시 30분께야 이루어집니다. 마이크 앞에 선 사람은 그나마도 대통령이 아니라 대변인이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를 일찍 파악해서 국민들 앞에 직접 섰더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산케이 신문류의 터무니없는 비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국민 앞에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공박하고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하자고 만든 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죠.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반년이 되도록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예산이 정해져야 하는데 정부가 발목을 잡아온 탓입니다. 태업으로 일관하다 엊그제 내놓은 시행령은 사실상 진상규명을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는 세월호를 불편해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라진 7시간 행적이 도마에 오르는 것을 꺼리는 박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세월호 대처에 책임이 있지만 여전히 자리에 앉아있는 세월호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그럴 터입니다. 세월호는 교통사고고 특위는 세금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던 새누리당도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월호가 다시 부각되는 게 반가울 리 없습니다. 세월호 1주년이 다가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도덕한 권력과 개개인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오직 선한 자들의 무관심이다. 보수주의 정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 귓전을 때립니다. 예.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인간도 골 때리는 인간이거든. 예. 이게 보수 원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양반 책 읽어보면 참 좀 기가 막힌 내용들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인간도 이게 사태를 보는 눈은 우리나라의 보수 꼴통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악이 승리하는데 필요한 요건 오직 하나 선한 자들의 무관심밖에 없다. 이게 진짜 그야말로 전국을 찌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 진짜 이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말이 안 나와. 이게 참 인간들은 왜 그렇게 공감 능력이 부족할까?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안전장치가 미비하면은 언제 어느 때 세월호 참사 또 일어납니다. 그때 희생될 사람들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러시안 룰렛인 겁니다. 그야말로 총알 한 방 들어있는데 이게 뺑뺑 돌면서 머리통이 되고 계속 쏘고 있는 중이에요. 어느 날 총알이 제대로 내관을 때리면은 뽕 나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을 일관해요.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 백팩에다가 그 세월호 붙이고 다녀요. 사람들 되게 불편합니다. 내가 사는데 그 앞에 조그만한 그 헬스클럽이 있어가지고 싸구려입니다. 한 달에, 석 달에 85,000원 주면 되는. 그거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도 하고 좀 오는데 그거 보면 영감탱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딱 갖다 놓고 보라고 합니다. 근데 참 모두 불편한 시선들을 보이는데 난 진짜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자기 자녀가 만약 저렇게 됐으면은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입에 거품을 물 사람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언제 이 불행이 자기에게 닥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조사하겠다는 게 세월호 특위 아닙니까? 박근혜 7시간? 아니 뭐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도 밝히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새누리당이나 여기서 오로지 박근혜를 옹이하기 위해서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세월호가 특별조사위가 그 세금 도둑입니까? 오히려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금 도둑놈들이지. 예. 이 새끼들 진짜. 미처 몰랐습니다. 네. 이 최근 유럽 비행기 사고요. 여객기 사고. 이게 기본 아닙니까? 불과 사고 발생 25분 뒤에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기자들 앞에 직접 서서 설명합니다. 올랑드도 이게 바람둥이로 유명한 대통령 아니야. 예. 이런 올랑드도 25분 만에 왔어. 메르켈 총리도 독일 총리도 일정 중단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불과 몇십 분 만에 수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조치를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충재 논설위원의 이 지적, 만약에 우리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줬다면 뭐가 달라도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이후의 회한인 거죠. 네. 그때 진짜 가슴 아픈 게 우리는 그때 몰랐지. 그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세월호 그 유리창에서 뭐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애들이 막 두드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때 망치 들고 가가지고 유리창만 깼으면은 많은 사람들 구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사고 나자마자 10분에 나와가지고 온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당장 구해내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냐고요. 예. 눈에 불을 켜고 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부셔가지고 다 꺼냈을 거 아니야. 다만 몇십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겠죠. 역장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유럽에서 있었던 일하고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더 드러나는 게 마음이 좀 더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논설에서도 이충재 위원이 밝히는 게 아까 이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 7시간 누군가를 공박하고 따지고 책임을 추궁하려는 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 시스템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더는 안 그러게 하자는 것인데. 에휴, 가슴 아픕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잠시 전하는 말씀을 좀. 전하는 말씀이 우리 김효진 PD가 직접 제작한 거라는데 궁금합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떴다방일까요? 아니면 변신과 혁신의 아이콘일까요? 정동영, 이 사람이 걸어온 길입니다. 2007년 대선 전국에서 노 대통령이 독선과 오만의 기초에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통합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가르기 정치에 결별을 선언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합신당 말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정권 넘겨줘도 대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당 안팎에 있습니다. 저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국민신당 창당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이 과정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중산층과 통하는 대통령,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 중용의 정치로 국민과 통하는 대통령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특별검사 앞에 불려가야 하는 범죄 혐의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제 사회적 대혼란은 불을 보듯이 빤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정동영. 방금 정동영 대통령을 외친 사람은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어쨌거나 만만치 않은 이 사람. 야당 정치인 중에 대선을 치렀던 후보는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면요, 바로 문재인, 정동영 딱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 전 고문은 두 번이나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습니다. 특히 초대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아서 사상 최초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선거 승리를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 다 당적이 다른 게 좀 특이한데요. 새정치 국민회의로 96년에 초선이 됐고 2000년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에는 무소속으로 또 전주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2009년 당시에는 지도부가 공천을 안 주자 반발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네 번째 탈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자, 앞서서 새천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탈당을 했고요. 또 5년 뒤에는 열린우리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09년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넘어왔고 지난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이 밝힌 탈당의 편. 제1야당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새누리당 따라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7년 6월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그리고 바로 어제 창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불사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관악을 선거는 중대 선거입니다.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입니다. 저는 저를 도구로 내놓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벌이겠습니다. 기득권 보수정당 체제를 깨는데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국민 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어쨌든 흥미로운 이 남자의 정치 역정. 듣고 보니까 우리 정동영 의원도 탈당 경력이 우리 이인재 의원 못지않네요. 예. 참나. 앞서 어쨌든 관심은 가는. 이인재 의원하고 동일해 놓고 볼 수 없겠지만은 예. 따지고 보니까 그렇네. 네. 그리고 또 을 좋아하시더만 을. 동작 을. 예. 관악 을. 강남 을. 예. 예. 우리 을아차차에 한번 출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야권의 거물 정치인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피디브리핑 시작하죠. 오늘 네. 주제 뭡니까? 자, 오늘은 한반도가 미국산 무기의 전시장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자, 방위사업청이 어제 공군 노후 전투기를 다목적 전투기 120대로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즉 KF-X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 사업은요, 개발비 약 8조 8천억 원에다 양산 비용 무려 9조 6천억 원 포함해서 18조 원 정도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KAI는요, 미국 로키드 마틴과 기술 이전 및 투자 양해 각서를 이미 체결해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참 로키드 마틴. 엄청난 규모의 전투기 사업 대상자가 정해지면서 어제요, 대한민국의 무기 배치 현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겨레신문 아니야? 네, 한겨레신문 박성진 안보전문 기자의 보도 내용을. 경향신문 안보 전문 기자일 건데. 박성진 기자가.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실수를 자꾸 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비슷비슷해가지고. 박성진 안보 전문 기자의 보도 내용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 무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즉시 전력이 필요하다며 또 전략 무기 배치로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앞다퉈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 그런 결과이겠죠. 자, 문제는 조 단위를 넘어가는 무기 도입 결정 과정이 공청회 한 번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전략 무기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이 무기 도입 결정 과정에서부터 로비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의심되는 이유이자 최근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방산비리 의혹이 괜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의심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손꼽히는 무기 구매국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군사정보 분석업체인 IHS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은 세계 7위,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7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도입한 무기 가운데 미국산이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미국 봉이구만, 한마디로. 한국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8억 2,400만 달러, 4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요 정도의 무기를 그 5년 사이에만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게다가요, 첨단 무기 유지비는 한 해 평균으로 도입비의 7% 정도 들어갑니다. 자, 얼추 계산을 해보면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약 15년 만에 판매 금액과 맞먹는 관리 유지비까지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반도 방위를 한미연합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무기를 팔 때마다 가장 큰 이점으로 미군 무기와의 상호 호환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요, 상당수의 무기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과도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무기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그간
방해해 왔다는 거. 요게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년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기억들 하실 겁니다. 당시 공군이요. 프랑스 라팔 요거 구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죠. 예, 대신에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무장은 미국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때 물망에 올랐던 게 라팔하고 미국의 F 시리즈하고 그리고 독일의 로드파이터였죠. 이 라팔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까지 해주는 등등 각종 아주 메리트가 높은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미국은 한미 공군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 체계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 연결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공군의 경우 무기의 98%가 미국산입니다. 그냥 다 미국제입니다. 98%면. 자, 공군은요, 2011년 F-15K 센서인 타이거 아이의 봉인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요, 봉인에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미국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밀 조사에 나섰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팔아먹을 때 예. 핵심 기술이 있는 쪽은 봉인을 해버리죠. 봉인을 합니다. 봉인을 딱 해가지고 건드리면은 수리를 안 해줘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기술을 훔치려고 그 봉인을 푼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음 계약 때 불이익을 주고 이지랄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 도둑놈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이런 도둑놈 취급을 받으면서 왜 미국 무기를 사나? 예, 이렇다 보니까는 미국산 첨단 무기는 부품 수리 아예 못하거나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차기 다연장 로켓포 MLRS라고 하는데 천무라는 이름이 붙어서 수입이 됐죠. 요것도 말썽입니다. 이 다연장 로켓포 중 사거리가 유도탄보다 긴 무유도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한 반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생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 측은 지난해 한국 업체가 개발한 이 MLRS 무유도탄 생산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LRS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방산 관련해서 온갖 행패를 다 부리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 우리 김현진 PD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미국 무기를 구매하겠습니까? 방산업계에도 이른바 마피아 시스템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 무기를 수입해야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뭐 안 봐도 비디오지. 뽀찌를 맞는다. 그렇지. 수입선을 갖다가 유럽이나 소련으로 바꾸면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세계의 그 경제 축이 수수료 장사 쪽으로 옮겨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제 장군들이 시스템에 이런 걸 군은 빠르네요. 장군들이 말이야 퇴역해가지고 어떻게든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변호사 장사해가지고 수십억 벌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게 이따위 인간들만 지금 양산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지.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새누리당 정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자, 2010년 5월에 도입했던 SM-2 미사일은요, 한 발이 강남 대형 아파트 가격인 19억 원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결함이 발생해서 보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4년간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로 계약한 무기 결함에 대해서는 보상한 전례가 없다. 이러면서 배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미국으로 대상을 설정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의 방산업체죠. 로키드 마틴으로 초점을 좀 좁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로키드 마틴이 한반도 무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년 전까지 F-15K 등을 앞세운 보잉사가 장악하고 있던 한반도 무기 시장을 로키드 마틴이 접수한 겁니다. 로키드 마틴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맺은 무기 도입 계약은 무려 40여 건, 7,9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액수가 많은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 약 4,300억 원과 야간 표적 식별장치 2차 사업, 요건 1,850억짜리입니다. 요거를 빼고는 부품 도입이 주류라고 하는데 부품만 해도 이렇게 7, 8천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품 장사가 이게 쏠쏠한 겁니다. 예. 우리나라 외제차도 부품 장사거든. 그 외제차가 3년 지나면은 값이 확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년까지는 보증을 해주니까 공짜로 바꿔주는데 3년 지나면은 이게 부품을 교체할 때 돈을 받아요. 근데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예. 그 부품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보니까. 네. 이 부품 조달이나 전력무기 개량 사업비 등까지 감안하면요. 네. 앞으로 한 5, 6년 동안 우리 정부는요. 로키드 마틴에 무려 12조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사드까지 도입하게 되면은 네. 요걸 로키드 마틴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로키드 마틴이에요? 예, 무기 수출량은 껑충 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한 개 포대 배치하는데 최소 1조 이상 든다고 하니까요. 네. 자, 로키드 마틴 주요 간부직은 미 펜타곤 국방부 출신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네. 현역 군인들도 무기 개발에 공동 참여한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가요. 회사 분위기가 군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정도라니까 짐작할 만합니다. 네. 이 국내에도 로키드 마틴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이른바 롱마족, 로키드 마틴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라고 합니다. 공무참모총장이 구속된 것도 아마 로키드 마틴한테 뇌물 받아서 그럴걸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네, 그럴 거예요. 아무튼 얽히고 설켜 있겠죠. 네. 이 F-35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도 대안이 없는 전략무기라는 이유로 사실상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던 거. 요것도 일각에선 의혹의 시선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단초로 살펴본 대한민국의 무기 현황은 더 보탤 것도 없이 미국의 부속국 수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무기가 필요해서 사와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이전까지 약속하는 유럽의 무기와 무기 업체들은 허접하기만 할까요? 자, 전자권을 제발 조금만 더 가지고 있어달라고 하소연했던 우리 보수 정권의 모습과 미국 무기 전 시장이 돼버린 한반도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얽히고 설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예,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미국 무기 전시장이 되든 말든 제대로 거래를 하면은 그나마 억울하지는 않지. 이건 완전히 봉중에 봉이 돼가지고 가장 비싸게 팔아먹고 사실 외국 무기, 무기라는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항상 도입할 때, 절충 사업인가 해가지고 그쪽 기술 도입하는 걸 갖다가 전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예. 근데 미국 놈들은 그거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왜냐면은 그거 옛날에 좀 해줬거든. 그랬더니 이상한 거 개발해가지고 고등 훈련기라든지 이런 거 막 팔아먹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싶은 거야. 아휴, 거기에 놀아나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모든 방산 비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방산 비리의 집약체겠죠, 사실. 아휴, 가장 막말로 구치가 큰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대법관들 세발의 피야. 무슨 변호사 해가지고 1억 2억 받아가지고 1억 2억도 큽니다만은 한 큐에 그냥 수십억 수백억 해먹는 게 무기 로비스트 아닙니까? 예. 방위 사업 분야에도 전관 예우에 대한 그런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